경찰서 조사실 문 앞에서 저는 그만 벽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저 할아버지를 수상한 눈으로 쫓아다녔죠. 매일 저녁 6시 정각, 백송이 장미를 사가시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밝혀진 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72세 할아버지가 매일 300만 원 넘게 쓰면서까지 그 많은 꽃을 누구에게 왜 바친 걸까요? 제 이름은 윤서영이고 서울 강남구 작은 골목에서 꽃집을 운영한 지 12년째입니다. 봄날의 향기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 사계절 내내 바쁜 편이죠. 결혼식장, 장례식장, 개업식 주문이 끊이질 않으니까요. 그날은 5월 초순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5시 반쯤 저는 내일 배달할 화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을 때였죠. 가게 문이 열리며 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키가 훤칠하고 머리는 반백이셨는데 옷차림새가 말끔했습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계셨거든요. 첫인상은 은퇴한 대기업 임원쯤 되시는 분 같았어요. 사장님, 빨간 장미 백송이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백송이라니. 프로포즈라도 하실 모양이구나 싶었죠. 백송이면 3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가격부터 확인했습니다. 가끔 수량을 잘못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최상급으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내시며 신용카드를 건네셨어요. 망설임이 전혀 없으셨죠. 저는 냉장고에서 가장 싱싱한 빨간 장미들을 골라줄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 정성껏 포장하는데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동안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혹시 특별한 날이세요? 프로포즈 같은 거?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꼭 드려야 할 분이 계셔서요. 대답은 간결했지만 표정에는 묘한 슬픔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결제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가셨습니다. 특별한 분이시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날 준비를 계속했죠. 그런데 다음날 저녁 6시 똑같은 시간에 그 할아버지가 또 오신 겁니다. 사장님, 오늘도 빨간 장미 백송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많은 꽃을 사가셨는데 오늘 또? 어제도 오셨잖아요. 혹시 어제 꽃의 문제라도? 아닙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걸로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카드를 꺼내셨어요. 저는 의아했지만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같은 시간에 오셨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정각, 빨간 장미 백송이. 일주일이 지나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한 할아버지가 2주째 매일 30만 원짜리 장미를 사가시는데 이거 정상인가?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매일? 한 달이면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처음엔 특별한 기념일인 줄 알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거든. 혹시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같은 데 공급하시는 거 아니야? 재판매. 남편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격도 이미 도매가에 가까운데 재판매로 남길 게 있을까 싶었죠. 그것도 이상한 게 포장도 완전히 선물용으로 해달라고 하시거든. 리본도 최고급으로 달아달라고 하시고. 뭔가 수상하긴 하네. 그날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번 정중하셨고 계산도 깔끔하게 하셨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실례지만 이 꽃들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많이 사가시는 게 걱정돼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만나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매일 이 꽃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분들이요? 가족이세요?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분들입니다.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그분들 만나야 할 분들, 중요한 분들. 구체적인 건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셨죠. 4주째, 5주째가 지나도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6시 정각, 빨간 장미 백송이, 신용카드 결제. 어느 날 카드 영수증을 드리면서 저는 슬쩍 이름을 확인했어요. 강민수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에 강민수를 검색해 봤어요.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 MJ건설 전무 강민수 횡령 혐의로 기소. 기사는 3년 전 것이었어요. 사진을 확대해 보니 제 가게에 오시는 그 할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닮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 돈이 깨끗하지 않은 돈은 아닐까? 횡령한 돈으로 꽃을 사는 건 아닐까? 6주째 되던 날 저는 가게 근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려고 합니다. 경찰관이 저를 맞았어요. 저는 지난 6주간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백송이 장미 모호한 대답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기사까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에 오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 주 금요일 저녁 6시 할아버지가 오셨을 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10분 후 경찰관 2명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방금 포장된 장미를 받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순간 가게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경찰관을 돌아보셨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네, 제가 강민수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6주째 매일 이 꽃집에서 30만 원어치 장미를 구매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이면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꽃들을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가 매일 찾아뵙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 아닌지. 경찰관의 질문에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불법이라뇨?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3년 전 횡령 사건으로 그 일은 이미 법적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벌금도 다 냈고 집행유예도 마쳤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현재 이 꽃 구매 자금 출처를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제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확인하시려면 통장 내역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했지만 저는 점점 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오버한 건 아닐까? 강민수 씨, 저희가 파출소에서 간단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오늘 꼭 전달해야 합니다. 6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하거든요. 어디에 전달하시는 건데요? 신길동 땡땡공원입니다. 공원이요? 경찰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거기 계신 분들께 매일 6시 30분에 꽃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공원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셨죠?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와서 비싼 꽃을 사가는 게. 아니, 그게.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일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포장된 장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파출소에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꽃만 먼저 전달하고 와도 될까요? 30분이면 됩니다. 경찰관이 동료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차로 모셔다 드리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에 이끌리듯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모두가 저를 돌아봤어요. 사장님이 왜? 제가 신고를 했으니까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신길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20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뒷좌석에서 장미 다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15분쯤 달려 공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꽤 큰 공원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라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은 공원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어요.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따라 언덕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작은 공터에 파란 천막 2개가 쳐져 있었고 그 안에 노숙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는 6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했어요. 강 선생님 오셨네. 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시간 맞춰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오늘도 건강하신지요? 오늘 꼭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백송이 장미를 10명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당 10송이씩. 와, 오늘 장미도 정말 예쁘네요. 강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좋은 꽃을 받아보다니. 노숙인들은 꽃을 받아들고 감격해 하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경찰관들도 말문이 막힌 듯 했죠. 할아버지는 꽃을 다 나눠주신 후 천막 옆에 놓인 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시락과 생수, 담요 등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제육볶음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을 다정하게 감싸 주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꽃을 다 나눠주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셨을 때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매일 만나야 할 분들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이분들에게 매일 이렇게? 할아버지는 천막 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 제가 횡령 사건으로 회사를 떠날 때 이 10분도 함께 직장을 잃었습니다. 모두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었거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잘못된 판단과 욕심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으셨죠. 그중 몇 분은 빚까지 지게 됐고 가족들과도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들이 거리로 내몰린 건 전부 제 탓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나온 후 이분들을 찾아다녔어요. 한 분 한 분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제 퇴직금과 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꽃을 좋아하세요.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좋은 꽃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6시 30분 이 자리에 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이분들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저는 사장님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저니까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경찰관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확인도 없이. 아닙니다. 경찰관님들도 직무를 수행하신 것뿐이죠. 그때 천막에서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부터는 안 오셔도 됩니다. 예.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가 의논했어요. 선생님이 매일 이렇게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제 그만 용서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이제 그만 속죄하세요. 우리 모두 이미 선생님을 용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하셨습니다. 저도 경찰관들도 모두 함께 울었어요. 저녁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고 저는 뒷좌석에서 아직도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강민수 씨, 파출소에서 간단히 진술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법적인 건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하셨지만 표정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어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저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왜 신고했는지, 그리고 오늘 목격한 것들을 적었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옆 책상에서 할아버지도 진술서를 쓰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쓰시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듯이. 30분쯤 지나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두 분 다 가셔도 됩니다. 우리는 파출소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8시가 넘어 하늘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저를 걱정해 주신 거잖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 제가 오늘 사장님께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 떡볶이를 시켰지만 둘 다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장님이 인터넷에서 보신 기사 맞습니다. 저는 3년 전 MJ건설 전무로 일하다가 횡령죄로 기소됐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시 회사 가부도 직전이었어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했죠. 본사에서는 지방지사부터 정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셨어요. 저는 부산지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곳 직원들이 거의 제 가족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중 10명은 나이가 60이 넘어서 다른 곳에 재취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10명의 퇴직금만이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돈 2억을 빼돌려 그분들 명의로 임시 계좌를 만들었어요. 구조조정이 끝나면 퇴직금으로 처리하려고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예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감사가 들어왔고 제 횡령이 들통났죠. 결국 저는 기소됐고 그 돈은 회사 채권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10분은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오히려 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여서 어디서도 취직이 안 됐습니다. 60대 넘은 나이에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거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분들이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저를 걱정하셨어요. 면회도 오시고 편지도 보내주셨죠. 할아버지가 지갑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셨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편지였습니다.
이건 그중 한 분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전무님, 우리 걱정 마세요. 전무님은 우릴 위해 애쓰신 거니까. 우린 괜찮아요. 건강하게 나오세요. 라고 쓰여 있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결심했어요. 나오면 평생을 이분들을 위해 살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그래서 매일, 네. 출소 후 제 퇴직금 3억과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퇴직금으로 그분들께 작은 방이라도 얻어드리려 했지만 10분 모두 거절하셨어요. 전무님 노후 자금을 쓸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할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꽃과 식사를 챙겨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에 900만 원이 들지만 제 퇴직금으로 3년은 버틸 수 있거든요. 3년 후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오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만 오라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는 차라리 그 말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그만두라니. 저는 할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예. 제 꽃집에서 매일 꽃을 드릴게요. 무료로요. 그리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식사 준비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 피해를 드릴 순. 피해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제 속죄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3년 그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큰 실수를 했어. 그런데 그 실수 덕분에 정말 귀한 걸 배웠어.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그리고 당신한테 부탁할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앉혀놓고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노숙인 10분의 사연, 그리고 제가 저지른 오해까지.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우리 도와드리자. 내가 식당에 부탁해서 매일 도시락 10개씩 준비할게. 우리 단골 식당 주인이 착한 사람이거든. 사정 이야기하면 원가에 해줄 거야. 정말? 물론이지.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부동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빈 원룸이나 고시원 알아봐 달라고 할게. 10분이 최소한 비바람은 피할 수 있게.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고마워. 이런 좋은 일 알려줘서. 그날 오후 저는 꽃집 문을 열기 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희 꽃집에서 매일 백송이 장미를 사가시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었어요. 물론 할아버지와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빼고요. 단지 한 사람의 속죄와 용서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글을 올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야기예요? 너무 감동적이네요. 저도 뭔가 돕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꽃집 주소 알려주시면 저도 꽃 한 다발 보내고 싶어요. 댓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후 한 여성분이 꽃집으로 찾아오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진정복지재단에서 일하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사장님 글을 읽었어요. 아, 저희 재단에서 강민수 씨와 그 10분을 돕고 싶습니다. 주거 지원과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당장 강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일이요. 복지재단에서 도와주겠대요. 전화기 너머로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정말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할아버지, 복지재단 담당자, 그리고 노숙하시던 10분을 한자리에 모셨어요. 제 꽃집 2층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복지재단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고시원 10개 방입니다. 각 방마다 개인 공간과 화장실이 있고 한 달 관리비는 재단에서 1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10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오늘 당장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10분을 고시원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그중 한 분인 박철수 할아버지가 강민수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무님, 이제 저희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전무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저희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받았습니다. 예. 전무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계좌 기억하시죠? 그 돈 2억이 결국 저희한테 돌아왔어요. 회사 청산 과정에서 법원이 그게 저희 퇴직금 명목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인정해 준 겁니다. 강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전무님이 너무 자책하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전무님은 저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무님께 뭔가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할머니 한 분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노숙을 한 거예요. 3개월 동안만요. 전무님이 저희를 위해 매일 오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받고 싶었거든요. 전무님의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전무님이 진짜 용서받았다는 걸 느끼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강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들 고시원이나 쪽방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녁마다 그 공원에 모여서 전무님을 기다렸죠. 전무님이 가져오시는 꽃과 도시락을 받으면서 저희도 전무님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강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전무님, 이제 정말 그만 속죄하세요. 저희는 이미 오래전에 전무님을 용서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용서할 게 없었어요. 전무님은 저희를 구하려다 희생당한 거니까요. 강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큰 걸 배웠어. 뭘? 용서라는 게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용서받았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라는 걸. 그 10분은 3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강 할아버지가 온전히 용서받았다고 느끼게 해주신 거야.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했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의심하고 신고까지 했잖아. 정말 부끄러워. 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됐잖아. SNS 글도 올리고. 그래도 서영아, 당신도 용서받아야 해. 당신 자신을.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강 할아버지와 그 10분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공원이 아니라 제 꽃집 2층에서요. 함께 차를 마시고 꽃꽂이도 배우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죠. 강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매일 30만 원씩 장미를 사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드리는 꽃으로 10분과 함께 작은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강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속죄한다고 생각하니 매일이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와 함께 살아가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라는 걸요. 6개월 후 그 10분 중 5분이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가벼운 일자리를 찾으셨어요. 나머지 5분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고요. 강 할아버지는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로 웃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동안 제 속죄만 생각했지 이분들의 미래는 생각 못했네요. 이분들은 여전히 살아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죠, 할아버지.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모임이 끝나고 강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을 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속죄라는 이름으로 저 자신을 가뒀을 겁니다. 그리고 저 10분도 영원히 제 빚쟁이로 살게 했겠죠. 할아버지, 사장님 덕분에 저는 진짜 용서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분들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매주 수요일이 되면 2층 공간을 예쁘게 꾸밉니다. 11명의 특별한 친구들이 오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제가 섣불리 의심하고 신고했던 그날을요.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 12명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때로는 실수가 기적을 만들고 의심이 사랑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제 꽃집 이름처럼 우리는 모두 봄날의 향기 속에서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